Zombie Apocalypse.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법의 챌린저 김병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판서를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필기 노트를 꺼내시고 필기 노트를 하면서 선생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법의 기본 원리를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이 민법의 구체적인 내용들, 즉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약의 요건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의 제목은요. 6-2 계약의 이해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가장 흔한 법률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수많은 계약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탄다. 그 버스를 타는 것도 계약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있을 때 이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 귀염둥이들. 여러분 버스 탈 때 제일 어색한 상황이 뭐예요? 내가 타고 싶은 버스가 아닌데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멈췄을 때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쌤 어릴 때 나는 이게 안 탄다. 당신의 버스를 타지 않겠다라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했던 것 같아. 이렇게 폰을 본다든지 뒤돌아 있는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버스 정에 서 있으면 버스 기사 아저씨들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버스를 대겠죠? 버스 이렇게. 그러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여러분을 확인하고 이 버스의 문을 쫙 열어줄 겁니다. 이렇게 버스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이 그 버스에 탑승을 하신다면 그 순간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다. 그것도 계약이고요. 친구들 간에 맺는 약속도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계약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계약들이 어떻게 맺어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여기 적을게요. 1번 마찬가지로 계약의 이해 이렇게 적어줄게요. 계약의 이해. 자, 그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 그리고 승낙 두 가지가 일치할 때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의사 표시가 합치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야, 우리 사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청약이고요. 그래, 사귀자 라고 대답하는 게 승낙이 됩니다. 이렇게 둘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보이는 풍경들이 조금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자판기를 항상 보실 거예요. 그죠? 음료수 자판기. 쌤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음료수가 전시되어 있는 자판기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자판기가 아무 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자판기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을 걸고 있는 귀여운 친구입니다. 이 자판기는 여러분에게 항상 어떤 말을 걸고 있냐면 얘들아 어서 와서 이 음료수를 좀 사줘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청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와서 자판기에 돈을 넣고 음료수를 뽑아 먹는 순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 순간 계약이 합치가 되어서 음료수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쌤 그림 되게 잘 그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일정한 효과들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양쪽에 계약을 맺는 양쪽에 당사자 둘 다에게 권리 그리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의무를 채무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귄다라는 계약을 맺었을 때 이 사귐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는 양쪽에게 다 부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권리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해줄 의무 이 두 가지가 둘 중 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발생한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귐에 있어서 연애에 있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그것은 계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사랑을 줄 의무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때 둘 중 한 사람이 채무라고 하는 것을 불이행하게 된다면 이것을 채무불이행 이렇게 부르는데요.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게 되면 다양한 효력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쌤이 예시로 금전, 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금전, 대차 계약이 무엇이냐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을 금전, 대차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돈을 빌린다라는 계약을 맺을 때 권리와 의무는 둘 중 누구에게 발생할까요? 당연히 권리와 의무는 양쪽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존재하는 거죠.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은 일단 돈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받은 돈에 대해서 다시 갚아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이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건 항상 양쪽 모두에게 발생한다. 그리고 둘 중 한 사람이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했다. 돈을 빌려주기로 해놓고 돈을 안 빌려줬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효과들도 정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여담인데요. 여러분 친구랑 사귈 때 연애를 할 때 둘 중 한 사람이 사랑이 식어서 나를 사랑해줄 의무를 저버렸다. 마찬가지로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렇게 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비난하거나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깔끔하게 법률적인 관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난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약을 맺을 때 특징 첫 번째, 구두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로써 맺는 계약도 충분히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쌤은요,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되면 그 절반은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법적 효력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쌤이 실제로 로또에 당첨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발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계약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쓰게 됩니다. 그 증거 자료가 바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랑 계약을 맺을 때에도 그 친구를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구두 계약으로
해도 되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을 위해서 계약을 맺을 때에는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버릇을 잘 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를 맺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항상 약속을 구두로서만 맺으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는 나 10만 원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계약서의 소중함 다시 느끼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이건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인데 계약서라고 하는 것 우리 아까 배웠다, 그죠? 계약서에 공증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계약의 내용을 보다 더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약서를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증인을 받게 됩니다. 증인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증을 받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게 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재판을 굳이 받지 않고 재판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금액을 계약할 때라든지 대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에는 계약서를 쓰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공증 받는데 뭐 돈 얼마 안 해요. 10,000원, 20,000원 정도 주고 공증을 받게 되면 이것은 집행력 있는 공증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계약의 내용을 어기게 된다면 즉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된다면 굳이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럴 때에는 그 계약서 내용을 꼭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요즘에는 그 계약서 뒷면에다가 막 사기를 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면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런 법률적으로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본 것 같습니다.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 즉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된다라고 배웠고요.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양쪽에게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발생한다라고까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계약을 맺기 위한 계약의 요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내용에 요건들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건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그리고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량한 풍속,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을 깨는 그런 내용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을 계약으로 맺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법하지 않은 그런 계약의 내용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묶으시고요, 얘들아. 일단 적어 놓으시고 이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효라고 얘기를 해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쌤이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계약이 어떤 것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도박이 있습니다. 도박. 예를 들어 쌤이 여러분에게 얘들아 쌤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1,0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도박하는 것은 인정해 줍니다. 이런 것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얘들아 쌤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1,000만 원 줄게. 대신에 지면 너희가 1,000만 원 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되게 커지게 된다면 이것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이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쌤한테 1,000만 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해서 어떤 팀이 이기는지 맞추면 그 맞춘 사람에게 뭐 몇천만 원을 줄게. 이게 불법 토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계약도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축구에서 이긴 팀을 못 맞췄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법 토토 같은 거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신중하게 모든 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실현 불가능한 것도 처음부터 무효예요. 왜 쌤이 말했잖아요. 연인들이 사귀기 전에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라고 하는 그 계약도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굳이 따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법하지 않은 계약도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살인청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살인청부. 내가 이 사람 죽여주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다. 근데 사람을 죽인다라는 건 법에 위배되는, 즉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계약 안 지켜도 됩니다. 사실 내가 죽여줄게요 하고 돈을 받고 계약 안 지켜도 됩니다.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맺은 사람이 바보인 거죠. 법은 이렇게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을 잘 알아야 항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요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속임수 혹은 강요, 협박 이런 것에 의해 맺은 계약은 마찬가지로 올바른 계약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일단 적고 설명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중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계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속임수, 강요, 협박 또는 중대한 착오에 의해서 맺은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법에서는요, 계약에서는 무효인지 취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반면에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것은요, 일단은 효력이 있어. 일단은 효력이 있는데 취소하는 순간, 취소하면 효력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취소라고 부릅니다. 좀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취소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돼. 하지만 취소하는 순간 그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해 볼게요. 먼저 속임수 또는 강요 협박.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서 왜 그런 전래동화 봤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거. 그런 것은 강요라든지 협박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떡을 줘. 떡을 준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시면 됩니다. 죄송한데요. 그땐 제가 협박에 의해서 맺었고요. 그거 죄송한데 취소해 주세요. 당신 떡 드셨어요? 그럼 떡 드신 거 저한테 돈으로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에서 되게 문신한 그런 무서운 아저씨들이 여러분에게 강제로 물건을 팔았다. 일단 나한테 해고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사. 일단 사. 그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중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치킨 시키고 치킨 배달 온 아저씨가 계산을 하는데 2만 원을 계산해야 되는데 실수로 그 아저씨가 200만 원을 계산했다. 그럼 나중에 그 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법률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능력들을 몇 가지 배울 텐데 이 능력들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별표 3개 치시고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 능력이 무엇이냐면 계약을 맺을 권리를 가지는 능력이다, 이런 뜻인데, 권리 능력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는 것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출생한 순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가지는 것을 권리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쌤, 그러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때요? 그 태아는 아직 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온전하게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태아에게 인정해 주는 것도 있는데, 태아는 상속에 대한 것,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산부를 다치게 했다. 그러면 임산부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그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태아는 권리 능력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권리 능력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약을 맺기 위한 첫 번째 능력, 권리 능력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권리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 능력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불러요. 의사 무능력자. 이런 의사 무능력자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첫 번째, 영유아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라고 하면 나이가 진짜 어린 애들, 한 2, 3살, 4살 이 정도 되는 애기들, 그런 애기들은 올바른 의사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심신상실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신상실자가 누구냐면 마음심, 몸신. 이 마음과 몸을 상실한 사람, 즉 좀 장애로 인해서 지체 장애를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신상실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취자, 술을 엄청 많이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의사무능력자라고 불러요. 올바른 의사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의사무능력자들이 하는 계약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효. 우리 위에서 무효라는 거 배웠다, 그죠? 이런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 애기, 이 영유아가 우리 집 집문서를 팔았다. 그런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쌤이 술을 엄청 먹고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오늘 기분 좋다, 쌤 전 재산도 여러분한테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마찬가지로 의사 무능력자가 한 계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잘 정리해 두시고, 자, 마지막 능력, 이렇게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마지막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행위 능력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이 조금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행위 능력을 좀 제한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먼저 첫 번째는
미성년자들이에요. 이 미성년자들은 아직까지는 법적인 판단을 하기에 나이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서는 올바른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가 있냐면 좀 어려운 개념인데,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둘을 묶어가지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노령이라든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혹은 장애라든지 질병에 의해서 혼자서는 온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서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을 피성년 후견인으로 선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선고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제한 능력자들이 하는 행위는요, 취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효하게 법률 행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물건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물건을 산 것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부모님 카드를 들고 1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명품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인지 취소가 가능한지 항상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모두 갖추어지게 된다면 유효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출생했고 사망하기 전이니까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의사 능력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의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유아도 아니고요. 심신상실한 사람도 아니고요. 술에 만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행위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을 가지지 못한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한 나이가 좀 부족한 귀염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지켜야 하고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법을 잘 알아야 여러분의 권리를 잘 보호할 수 있다 라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안녕.